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죠? 어떻게 송편도 하나 못 드신 대답이야, 얼굴이. 자, 70,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다고 그랬어요? 170. 2페이지 나갈 차리. 그럼 뭐 지난주에 뭐 한 거야, 그냥? 한 게 하나도 없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그 부기하고 회계의 차이점. 이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기는 두 가지. 하나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재무 상태를 측정하고 경영 성과를 측정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 이게 이제 부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주된 목적이고, 이게 이제 부목적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회계는, 자, 이해관계자,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 이해관계자는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볼 수 있고, 자,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상반되게 이해하시면, 요게 이제 부기와 회계의 큰 차이점. 자, 그것만 먼저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거로 들어갈 거니까,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은 154페이지예요. 그래서 154페이지 부기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정의,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의 분류, 그건 볼 거 없죠? 자, 딱 하나만, 뭐만 보면 돼요? 부기는 복식 부기. 단식 부기는 뭐 사용하지 않는 거다. 복식 부기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복식 부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가지 사항. 복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중의 개념이지. 양쪽. 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기록이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적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진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따라서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적 사건의 차변의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대변의 금액도 어떻게 돼요? 10만 원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차 평형이라고 해도 되고 평균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사실은 평형이 맞는 말이라. 그래서 대차 평형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는 같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많은 거래가 생겨도 결국 어때요? 이 합계는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의 합계가 10만 원인데 이쪽 합계가 9만 5천 원이다. 서로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세 번째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우수한 과목이 바로 복식부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자, 155페이지도 마무리됐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볼 거 없어요. 영리, 비영리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회계의 분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는 누가 이제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먼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분류점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더 우수한 수단이다라고 봤죠. 그럼 이제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려면 과거적 정보, 자, 그 다음에 현재적 정보. 그러나 관리에게는 어때요?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보나 현재의 정보는 당연하고 미래의 정보도 정보의 제공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자,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인 화폐적 정보만이 정보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리에게는 어때요? 화폐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계량화할 수 없는 비화폐적인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보고는 어때요? 정기적으로. 얘는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야 되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해야 되고, 자, 여기는 어때요? 관리에게는 특정한 양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원리 원칙이 없다. 그래서 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 관리에게는 어때요? 그냥 특수 목적의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그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8에 박스, 그것만 왕별해서 그거는 꼭 암기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 자, 회계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기업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년을 하나의 그 회계 기간으로 본다 이랬죠. 그 그림 잘 보시고, 회계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4월 1일부터 3월 말일 이래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그러면 당 회계 연도를 당기라고 하고, 그 전년도를 뭐라 그래요? 전기라고 하고, 다음 연도는 차기라고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 자,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부기의 주목적이나 회계의 부목적에서 우리는 하나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채무의 상태, 이거를 우리는 재무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재산이나 채무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럼 먼저 자산의 개념은 뭐예요?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재물이나 또는 화폐, 재화나 권리, 요거를 이제 우리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부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순수한 재산,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서 하나의 이 일정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 시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주식회사 에듀프로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를 만들었어요. 그 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우리가 이제 뭐 약어로 하면 이 FP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BS라고 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파이낸셜 포지션이다 그래서 그냥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약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일정 시점이니까 2014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 현재 자, 우리 회사의 자산은 무조건 왼쪽에다 쓰는 거죠. 차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무조건 오른쪽에다 써라. P. 그 다음 자본은 그럼 이제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안 돼. 이게 복식국이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자산이면은 무조건 차변에 쓰자. 부채는 무조건 대변에 쓰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자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부채가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본은 얼마? 7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2014년 1월 1일 날 자산이 100만 원이었으면 자, 얘가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다시 한번 2014년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일단 처음에 1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수시로 늘어나고 줄고 요거를 계속 기록을 해주는 거죠. 또 부채도 30이었는데 얘가 또 늘고 줄고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을 때 자산이 150이 됐다. 그 다음 이제 부채는 40만 원이 됐다면 딴 거 볼 거 없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자본은 얼마가 돼? 11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로 2014년 1월 1일 날은 우리 회사 종잣돈이 얼마였어요? 7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얼마가 됐다? 110만 원이 됐다면 우리 회사 장사를 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를 통해 가지고 자, 기업이 일정 기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바로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161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무 상태표. 자, 주식회사 에듀신에 X1년 12월 말일 현재 자산 얼마 있고 부채 얼마 있냐. 그러면 빼면 바로 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어?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말로 쓰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자산을 구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산 등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거꾸로 변화하면은 A에서 P를 빼면 K가 나올 수 있죠. 자, 자산이 얼마야? 지금 1월 1일 100만 원이면 부채가 30이면 자본은 얼마? 70. 이렇게 나와서 결국 얘는 뭐를 구한 거예요? 자본을 구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등식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 A는 P 플러스 K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자산 등식을 다른 말로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등식은 우리가 그냥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한다. 그 정도만 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163페이지에 자, 제가 지난주에 요거를 꼭 외워 갖고 알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직까지 못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폐, 주화, 외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현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계의 용어 이해를 잘 해야만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이 용어를 모르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 자, 넘깁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 보면 부채에 대한 거. 자, 우리 딴 거 볼 거 없죠? 자,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하고 아직 돈을 안 줬을 때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돈을 아직 안 줬다 이럴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것만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빌려온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빌려온 돈은 차입금, 빌려준 돈은 대여금. 항상 용어 이해만 좀 잘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뭐 볼 거 없다 그랬어요. 자, 기업의 순수한 미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6, 167, 그건 다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8로 가서 아는 거 있나요? 166하고 167에서 안 해드린 거 있나? 다 했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에 기업의 경영성과. 요게 또 중요한 내용. 자, 경영성과라는 것은 요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에듀프로가 2014년 1월 1일 날 7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본의 변화가 얼마 생겼어요? 110만 원이 생겨서 얼마를 벌었다는 거 알 수 있다? 40만 원을 이번 회계 기간에 이익을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를 벌었어요, 지금? 40만 원 벌은 거는 아는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40만 원 번 건 분명히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벌었는지가 궁금하다. 그게 이제 바로 경영성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업의 경영성과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 벌었다고 그랬어요? 40만 원.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는 차변에다는 일정 기간에 지출된 돈을 쓰는 거죠. 그럼 나간 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IS는 2014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이 되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1월 1일 시점, 12월 말일 시점, 이렇게 시점에서 봤지만 여기서는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번 돈을 오른쪽에 쓰죠. 그 다음에 나간 돈을 왼쪽에 쓰는 거라. 그랬을 때, 자, 뭐 번 돈이다 그러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상품 매출이. 그 다음 뭐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죠.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만약에 9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지출된 돈이 있죠. 그 지출된 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용. 그래서 뭐 비용에는 뭐 집세도 있고 임차료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광고도 해야 되고 등등등. 이래가지고 얼마가 생겼을까? 요게 이제 세 가지라면 우리는 자, 비용이 모두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 아까 재무상태를 통해서 얼마 벌었다 그랬어요? 40만 원. 그러면은 9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나간 돈은 50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당기 순이익은 40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업의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 개념이 바로 기업의 경영성과.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 자, 포괄 손익계산서. 근데 뭐 요걸 자,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재에는 포괄자를 붙였어요. 포괄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본회계를 배우면 그때 가서 포괄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손익계산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오른쪽 수익이 많은 거고
반대로 자 비용이 50만 원인데 만약에 수익이 만약에 4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차변학계하고 대변학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는 얘가 써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기 순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등식을 만들 수 있네요. 총 비용에다가 뭘 더해요?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 수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 이걸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죠. 또 하나는 뭐가 될까? 비용이 더 많으면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뭐를 더한 것 같다? 순손실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거는 이제 뭐에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냈어? 손익계산서에서. 그래서 이 등식 이름을 IS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자 일단 경영성과 끝났고 그 다음 이제 170페이지 보면은 수익의 종목이 나와 있죠. 자, 임대료, 이자 수익, 자비익서부터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익, 처분이익까지. 그 다음 비용도 쫙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는 무조건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배워요. 새로 배울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스스로 자꾸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읽어주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172페이지가 이제 숙제였나요? 풀어준 게 없었나, 그때? 하나도 없이 숙제만 내줬어요? 나쁜 사람이네. 숙제만 잔뜩 내주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봅니다. 172페이지에 문제 1번. 자, 다음의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로수에 기입하라. 자, 먼저 매출액은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임차료, 비용, 나가는 집세, 그 다음 임대료, 수익. 근데 이것도 임차료하고 임대료, 이거 얼른 많이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지 않을 게 임차료니까 차변에 있어. 차료니까 임대료는 대변에 있어. 그럼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이고 차변에 있으면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뭐 자비익 같은 건 답이 있잖아. 나는 이익이야 그랬으니까 수익. 자, 연구개발 B자가 붙었네. B자가 붙었으면 무조건 비용이다. 유가증권 처분이 수익, 운반 B 비용, 광고선전 B 비용, 처분 손실 비용, 급여 비용, 매출원가 비용, 처분이익 수익, 소모품 B 비용, 잡손실 비용, 유가증권 처분 손실 비용, 잡비 비용.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의 가로 안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라. 이건 뭐 그냥 말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아까 배운 게 뭐야?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배울 건데, 기업의 이제 순손익을, 그러니까 순손익이라는 개념은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이죠. 손실이 나왔으면 손, 그래서 손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기업의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손익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가지고 손익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재산법은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의 자본을 빼면 요게 이제 순손실이다. 이 소리. 그러니까 기초에 얼마를 갖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아까 기초에 70 갖고 있었나? 네? 아까? 근데 기말이 얼마가 됐어요? 110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기초에 얼마야? 7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기말에 30이 됐다. 이게 도로 줄었다. 그러면 자본이 줄었다는 거는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의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까 40만 원이지? 40만 원의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틀린 게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은 다시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갖고 따지니까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요게 이제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순손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총 수익이 90이 들어왔다. 그런데 비용이 40이다 라고 한다면 이익은 얼마? 50. 그러니까 이거하고 겹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각각 딸기 해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이 50인데 총 수익, 벌어들인 돈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20만 원의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알아둘 게 손실을 표시할 때 세모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손실이다. 이런 우리끼리 통하는 약속을 또 합니다. 자, 요것만 알면, 자, 홍익물산을 보면 수익이 크냐 비용이 크냐 이걸 보면 되죠. 어디가 커? 수익이 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260. 그 다음 연세산업은 어디가 커요? 비용이 크니까 190만 원인가요? 마이너스 190. 그냥 세모표 190. 자, 고려건설은 600인데 90만 원을 벌었다면 비용은 510. 자, 서울상사는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순이익이 60이더라. 그러면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익은 얼마? 890. 서강유격은 470인데 손실이 90이 나왔다. 그럼 비용이 더 90 더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얼마? 56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은 그냥 녹음기로 시험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말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답안지로 옮겨 쓰려면 틀리더라고. 이상해. 다 보면 지금 답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왜 시험지에다가 체크하려면 못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 자,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하라.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오케이. 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아니면 뭐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을 해도 마찬가지다. 자, 4번. 다음은 진실상의 X1년 자료에 의하여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자. 자, 요거는 자, 간단하게 이제 한 번만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쉽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늘질 않습니다. 그냥 자꾸 이 회계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카페에다가 하루 한 문제를 매일 올려주는데 그거 자꾸 풀어야 돼요. 하루에 한 문제를. 그걸 그냥 말로만 눈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 그 답안 쓰는 날 있잖아요. 댓글에도 달아야 돼요. 답안이 틀린 게 있다고? 가끔 내가 그래요. 그 틀린 거 있으면 내가 그 다음날 보고 고쳐 놓는데. 제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눌러주던데. 그럴 리가 있나? 며칠 날게? 13일 날. 9월 13일 날. 당자에 문제는 400만 원인데 정답 100만 원 됐어가지고. 고쳤어요. 이미 고쳤어요. 그죠? 알았어요. 이번 쉬는 시간에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근데 요즘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답안 체크를 좀 못했어요. 이걸. 근데 하여튼 좋아.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답안이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3년하고 2014년하의 차이. 2013년에는 답글이 대빵 많았다. 2014년에는 답글이 별로 없었다. 결론, 합격자가 많았고 여기는 합격자가 적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이 빨리 붙는다.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카페에서 댓글 꼭 좀 달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자라고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그려만 주면 돼. 그려주고 차변에는 비용을, 배변에는 수익을. 자, 써봅니다. 그럼 매출액은? 자,
자, 수익이니까 대변에다가 매출 이렇게 쓰면 되죠? 매출은 얼마?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 이자 수익은 얼마? 90. 그 다음 유가증권의 처분이익도? 수익. 자,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200. 그 다음 매출원가, 비용. 자, 매출원가는 비용으로서 320. 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80. 그 다음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은? 처분손실은 비용 40.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비용.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비용. 연구개발비는 40. 그 다음에 잡손실은? 비용. 그래서 잡손실은 30. 끝.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비용이 모두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710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얼마 있나 봤더니 890.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90. 그러면 다시 한번 710이 맞죠? 자, 710만 원이니까 180만 원인가? 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180 이렇게 나오면 끝이죠. 그럼 여기도 890 이렇게 놓으면 자, 손익계산서가 완성. 자, 문제 5번은 똑같은 거니까 자, 수익이냐 비용이냐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임대료, 수익, 대료니까 처분이 수익, 매출원가, 비용, 급여, 비용, 유가증권의 처분 손실, 비용, 임차료,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운반비, 비용.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그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있어요? 문제 6번을 보면 다음은 태완 상사의 X1년 1월 1일과 12월 말일의 재무상태와 이 기간 중의 경영자료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재무상태표는 몇 개를 그려야 돼? 2개를 그려야 돼요. 왜요? 일정 시점이니까 기초의 재무상태표하고 기말의 재무상태표 이렇게 2개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니까 하나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제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자산은 어디에 써요?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자, 씁니다. 현금은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 20. 그 다음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은 4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 미리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얘기하면 요 원래 이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현금하고 예금 해갖고 65만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금하고 예금은 틀려요. 틀린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현금 계정이라고 하고 당좌예금 계정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현금이 얼마 있고 당좌예금이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현금 따로 당좌예금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재무상태표는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야 이거? 재무상태표는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에 관련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현금이 20 있고 당좌예금이 45만 원 있다.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야, 우리는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65만 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눈이 덜 피곤하다 있어야죠. 그래서 요 현금, 예금 요런 계정 과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반드시 현금 따로, 당좌예금 따로 쓰면 안 돼. 현금, 예금 이렇게 써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받을 돈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아요. 받으러 이렇게 있으면 외상 매출금이 가령 10원 있고 받으러옴이 20원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외상으로 파는 게 얼마고 어음 받고 파는 게 얼마냐 이걸 구분해야 되지만 결국 외부 정부 이용자한테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30원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이제 우선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단계니까, 첫 달이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이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 매출 채권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회계 할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데 어차피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외상 매출금이 80 있는데 받으러움은 없네요. 그죠? 자, 받으러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매출 채권 얼마? 80.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얼마? 20. 그 다음에 상품은 얼마? 자, 상품은 90.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자, 여기서도 여기 같으면 외상매입금이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 얼마 있다. 이게 뭐냐면요. 상품을 사면서 말로 나중에 줄게. 그러면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돼. 난 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약속어음이라도 하나 줘라. 그래서 언제까지 주겠노라고 어음을 발행해서 사면 외상이지만 어음을 발행했다. 이때는 지급어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매입채무 이렇게 부른다. 매입채무. 그럼 이제 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급어음은 없네요. 그러니까 매입채무는 얼마? 57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다가 외상매입금이라고 써도 관계없죠? 현금 쓰고 예금 써도 관계없다. 아직은 초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은 얼마? 18만 원. 그 다음 미지급금은? 자, 미지급금은 10만 원.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미지급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의 차이점. 차이점은 뭐냐요?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에요. 근데 상품이 아닌 거를 기업이 샀어. 그리고 돈을 안 줬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건 그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점에서는 책상 의자가 상품이겠죠.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는 책상 의자는 비품이 되는 거죠. 항상 자기네 기업의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고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안 줬을 때 뭐라고 한다? 외상 매입금. 또 상품이 아닌 건물을 샀다, 비품을 샀다,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 요거를 다시 한번 구분. 자, 그럼 다 적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되나? 25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얼마인가 봐? 95만 원. 맞죠? 자, 그러면 95만 원을 빼면은
60만 원의 갭이 나죠? 자, 요 16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본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본금은 160. 그럼 여기 이제 기초의 재무상태표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기한이 지났습니다. 12월 31일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말이지. 자,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니까, 자, 먼저 현금하고 예금 이제 합칠 줄 알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다가 현금, 예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솔직히 말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현금, 예금 이러자고. 그러면 현금, 예금은 얼마야? 25에 60. 그럼 8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분과 같은 것은 매출 채권이 얼마? 98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은 30. 그 다음 상품은? 상품은 97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라고 써라. 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을 합한 건데, 지급보험은 없습니다. 70. 자, 그 다음에 빌린 돈,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은 얼마? 25. 그 다음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은 15.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되느냐? 85983 310만 원인가? 차변합계가 310만 원이고, 자, 대변합계는 110이니까 200만 원이 되네요. 자본금은 200.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지금 차변합계는 3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가 110만 원이니까 자본은 200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건 언제 작성한 거야? 기말에 작성한 자본이니까 무슨 자본? 기말 자본. 요 자본은 기초에 했으니까 기초의 자본은 160. 그러면 160을 가지고 했는데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가로 열고 우리 회사는 단기에 4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 주기.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계정 과목 밑에다가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는 걸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냥 2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우리 회계를 아는 사람은 160이 200 됐네, 40 벌었네, 이걸 알 수 있지만 회계를 모르는 정보 이용자도 있겠죠.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를 아는 우리가 좀 더 AS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보충적인 설명을 써준다. 요거를 우리는 주기.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벌었어요, 지금? 40만 원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가 궁금하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그때는 바로 뭐를 그려봐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언제예요?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비용이다 하면은 차변에 써주고, 수익이다 싶으면은 대변에다가 기록하자. 자, 매출액은 어디로 가? 자, 수익이니까 대변에 갑니다. 매출액은 얼마? 200. 자, 이자 수익은? 수익 얼마? 그 다음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비용으로 150. 그 다음 보험료. 자, 보험료는 비용으로 20.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4만 원. 수도광열비는 비용으로서 2만 원. 잡비 비용으로서 6만 원. 그러면 자, 우리는 1년 동안에 212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12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 182만 원. 맞나?
다시 182만 원. 그러면 뭐가 안 맞냐? 자, 다시. 아니야. 좋아요. 좋아.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212만 원인데 182만 원. 그럼 당기 순이익은 30이다. 나왔죠? 자, 이게 무슨 회사야? 태환상사네. 그러면 자, 우리 언제나 손익계산서나 여기는 어떤 회사냐 이걸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환상사는 자, 우리 아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160이 200이 돼서 4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자,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니까 30만 원 벌었어. 같아요, 틀려요? 자, 이게 틀렸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한 게 잘못됐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자기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어디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12. 자, 이거 계산하면 170, 182 정확하죠? 자, 일로 옵니다. 일로 오면 85, 98, 310. 자, 여기는 얼마야? 110, 310. 맞고. 자, 여기 보니까 145, 255. 맞죠? 자, 145에 255.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얼마냐? 57, 85, 85. 어머나, 여기가 170이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샥 고쳐주면, 자, 얘가 이제 170이었네. 그럼 170이 얼마가 된 거예요? 200이 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 놓고 틀려도 고쳐지는 자기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자, 이거를 이렇게 틀리게 해도 뒤는 어떻게 돼? 결국은 맞춰지더라.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래서 한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순이익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재밌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쉬었다 합시다.